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올해를 대구 경북 관광의 해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 수가 절반도 훨씬 넘게 줄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우리나라에 새로운 확진자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만큼 이제 통제보다는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행사나 축제는 충분한 방역 조치를 병행하면 문제 없다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는데요. 조금은 잠잠해진 상황,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소식 알아보죠.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자유한국당 주재현 예비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사경제 시작하죠.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항공업계가 지금 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서 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항공업계가 지금 존폐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항공사가 너무 많다. 네. 국적항공사 2곳, 저가항공사 9곳 이러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은데 미국의 저가항공사가 9곳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전 항공사가 적자였고요. 두 번째가 일본 여행 보이콧도 직격탄이었고 예. 또 올해 들어서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노선 대부분이 감축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가항공사는 대부분 중국과 이 일본 노선 비중이 많다 보니까 모든 항공사들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착수를 한 모양새입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또 단기 무급 휴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 16일까지 객실 승무원 300명을 한 달간 연차 신청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석 달간 단기 무급 휴직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15년 이상 근속한 40세 이상 직원, 자발적 의사이긴 합니다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범금호가를 떠나서 범현대가 품에 안기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6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앞서 지난해에도 이제 본사 영업직,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최소 보름에서 최대 2년까지
무급휴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저가항공사도 상황 비슷한데요. 1위 업체인 제주항공이 임원의 월급 30%를 반납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TA,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다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위축된 여행 심리가 되살아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과연 항공사들이 많은 수건을 쥐었다는 정도로 견딜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휴직을 한다는 게 이게 다 지금 무급휴직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은 채 휴직을 하는 겁니다. 참 2개 국적 항공사뿐만 아니라 9개 저가 항공사까지 모든 항공사가 큰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군요. 급여가 없는 휴직이니까요. 이 승무원들 입장에서 참 난감하겠고 일본 불매에 이은 코로나19 이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소식이었고요. 자동차 부품이 없어서 공장 가동, 자동차 그 회사들 공장 가동 멈춘 소식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중국산 부품 공장 재가동 소식에도 불구하고 르노 삼성과 한국 GM이 이 부품 공장 차질로 부품 공급 차질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내 협력사들 공장 가동률이 50%가 채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아직은 중국 현지 부품 공장 직원들이 정상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성과 성 이동자는 14일 동안 격리 지침이 내려졌죠. 네. 이러다 보니까 완전 정상화, 정상 가동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지난 주말부터 생산된 이런 중국산 부품 배와 항공편으로 국내로 급히 들어왔죠. 네. 그래서 현대차 울산 공장, 기아차 화성 공장이 지난 11일 먼저 가동은 됐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소아리 공장이 오늘까지, 기아차 광주 공장은 14일까지 문을 닫았고요. 네. 또 현대차 전주 공장 상용차를 만드는 일부 라인은 27일까지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쌍용차가 이제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휴업해서 오늘 그나마 재가동이 됐고, 예. 르노 삼성이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휴업한 뒤에 17일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한국 GM은 그동안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한국 GM 부평 공장도 오는 17일과 18일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이 중국산 이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이 부품 하나 때문인데요. 네. 무려 이 중국 의존도가 87%나 됩니다. 나머지 13% 국내 공장과 동남아에서 최대로 공장을 가동해도 중국산 부족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국 공장 가동만을 우리 기업들은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5개 자동차 회사 모두 지금 공장이 정상 가동은 안 되고 있다. 아직도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중국산 부품 조달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얼마 전이요, 지난주였나요? 며칠 전이었죠. 그 예비비를 배정을 해서 3조 원대, 3, 4조 정도 집행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본 것 같은데, 이 지원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공급하고요. 또 원자재를 공동 수입을 허용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유통망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네. 우선 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50억 원을 오늘부터 제공하는데요. 금리를 당초보다 0.5%포인트 내렸습니다. 2% 초반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 두 번째가 지금 이 원자재 공동 수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중국산 마스크 필터 부품 하나가 동나면서 네. 마스크 공장 가동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로 중국산 원자재 부품을 쓰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감안해서 이 협동조합 단위로 공동 수입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유통망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 언택트 매출만 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죽고 있기 때문에 이 G마켓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온라인 쇼핑몰 특별 기획전 같은 걸 마련해서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좀 기여하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금융당국도 지금 좀 바빠졌네요. 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길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 그리고 또 악성 루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종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테마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테마주가 2배나 늘었습니다. 이전에 16개 종목에서 지금은 32개 종목으로 껑충 뛰었는데 예. 최근에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증시에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이걸 통한 주가 조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금융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보니 이 코로나19 이 테마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백신주, 마스크주 30여 개 종목을 모니터링 중인데요. 예. 이 가운데 이 지난달 20일부터 이 테마주로 묶인 32개 종목의 평균 지난 5일까지 주가 변동폭을 보니까 무려 57% 급등락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들은 주로 백신과 진단주가 16개, 마스크 관련주가 12개, 체역, 세정이나 방역주가 4개 중으로 실적에 상관없이 루머 추천에 따라서 주가가 3배 뛰었다가 또 바로 이 반토막이 나기도 했는데요. 예. 만에 하나 주가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주식 거래는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과징금 최대 5억 원을 부과받거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평균 주가 상승률 한 57% 정도 이 테마주가. 그 이후에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많이 빠진 것 같던데요. 이 테마주들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개인 투자자들 절대로 이런 종목 섣불리 건드렸다는 정말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으니까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월 고용 동향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6만 명이 증가했다는 소식인데 지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9년 12월에도 50명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신규 취업자 수가 56만 8천 명, 지난 12월에 이어서 2달 연속 50만 명대인데요. 예. 취업자 증가폭을 따져봤더니 역시 이제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관련 통계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1982년 이후 가장 컸는데요. 정부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당초 3월 봄에 시작을 하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기면서 이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예. 반면에 우리 경제 허리 역할하는 40대 취업자는 8만 4천 명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일자리 사업 확대가 반영된 게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지난해 1월에 19,000명 증가에 그친 기저 효과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달, 다음 달 이 고용 지표에는 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계속해서 60대 이상 매달 큰 폭으로 늘고 있고요. 40대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또 제조업 일자리도 산업 구조상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매달 우리가 이런 고용 동향 발표한 걸 보게 되는데, 이 인구 구조상 이런 추세는 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 보죠.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 3,300만 필지 가운데 이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린 50만 필지, 이걸 정부가 매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지자체가 나머지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지난해보다 6.33%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9.42%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시도별로 보게 되면 서울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데요. 역시 7.89%가 올랐습니다. 네. 그 뒤를 광주, 대구, 부산이 이 상승폭이 높았고, 울산의 경우에는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의 시세 대비 지가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보게 되면 65.5%에 그쳤는데요.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0.7% 상승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전국에서 17년째 가장 이 비싼 땅은 이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엔사 부지인데요. 네. 여기는 1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 2억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땅 그렇습니다. 풀로, 외관에 이렇게 풀로 된 그 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제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 열람이 가능하고요. 4월 10일 최종 공시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각종 이 계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
부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네. 이 땅이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2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한 평에 한 6억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제가 알기로 한 5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억 원이 넘는 한 50평에 이런 땅이 되겠군요. 이번에 이제 50만 필지에 대한 그 표준이 되는 땅의 공시지가 발표가 된 거고 각각 그 외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나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공시지가를 또 확인을 해보죠. 자,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2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6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자유한국당 주재현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주재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안동 MBC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예비 후보자 주재현입니다. 저는 울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였으며 40대 중반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생후 6개월에 찾아온 질병으로 다리에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 변호사회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 시절부터 책임당원이 되었으며 새누리당 시절에는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중앙당 법무행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과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재경울진 중고동문회장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와 회사의 법률자문, 고문 등을 다수받고 있습니다. 예, 울진 토박이시군요. 네네. 예. 근데 대학 졸업하시고 네네. 40대 중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혹시 뭐 어떤 뭐 사연이라도 좀 있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하셨다든지? 제가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네, 뭐 30대 초반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뭐 경제적 사정 이런 것 때문에 한 15년 정도를 공부를 하면서 뭐 한 그 1차를 3번도 붙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출마는? 선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이번 네.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요?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볼 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유시장 정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니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문제,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 논의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서 후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께 약속드린 따뜻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장년에게 또 노인과 대한민국에 여전히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데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사회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그런 헌법 개정 논의 이런 건 공식적으로 뭐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의가 안 되고 이제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여부가 계속 정부 여당 쪽에서 논의를 하다가 요새 잠시 나오다가 지금은 쑥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예. 네, 헌법 개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지금 뭐 헌법 개정 논의를 하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랬죠. 예, 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강기정 수석이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됐는데 뭐 이거라든지 뭐 사회 민주주의 도입하려는 이 헌법 개정 논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거고 우리 주재현 후보님께서는 자 우리 주재현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토박이입니다. 가난과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고 합리적인 사람,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14년에 이르는 변호사 활동과 사회활동, 자유한국당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폭넓은 인맥과 경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떤 곳이라도 달려갈 각오를 저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주재현 후보님만의 장점, 가난과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다. 배려가 있고 합리적이고 또 폭넓은 인맥과 경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는 지금 현역의 강석호 의원이 있고요. 지금 한국당 후보 출사표로 던지 후보도 우리 주재현 후보님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공천 받기가 참 힘들어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 네. 물론 또 현역 의원이나 다른 경쟁자분들 모두 다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확실한 보수의 가치, 그다음에 투철한 국가관 이런 것들은 제가 꼭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이런 거를 기본 모토로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천 받는 사람이 본선에서 당선이 될 것이다. 공천 받을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지역구가 4개 자치단체예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그리고 또 다들 또 넓은 지역이고. 그래서 참 이 현안도 각 지역마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 가지씩만 좀 꼽으면요.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역시 교통. 다른 후보자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어떤 분은 후보님 다리 하나 더 건설하고 도로 하나 더 건설한다고 지역 경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영양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영양군은 현재 고속도로와 철도가 전혀 없는 지역이고 그 흔해 빠진 4터선 도로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31번 국도 중에
영양군 서부리에서 정성원 월전리까지 약 한 16km 정도는 그 구간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직선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다는 힘드니까 한 16km 구간만이라도 4차선 확장하자. 네네. 영양은 예. 네네. 영덕은요?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뭐 시급해 보이는 것은 우선 뭐 강구항에 대한 뭐 재개발 문제가 있고 또 이미 지정된 그 백석항과 부흥항을 제외하고 어촌 누질 정책 300사업의 신규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봉화의 경우에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88번 도로의 확장과 그 선형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울진의 경우는 시급한 현안은 경제 침체에 빠진 울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법하게 진행하던 국제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리면은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구가 이렇게 많고 또 넓다 보니까 당연히 현안도 많고 이동거리도 많고 더 좀 부지런하게 좀 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공약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주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남 보령에서 대전, 영주, 봉화,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서-오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네. 이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되 우선적으로 봉화, 울진 구간을 먼저 건설하겠다. 이런 제가 약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덕에서 영양을 거쳐서 청송으로 이어지는 중부 내륙 철도 건설을 조기에 해서 중앙선과 동해선을 연결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뭐 이런 저희 포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구 최초로 닥터 헬기를 도입해서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으며 또 재량재해를 대비해서 재래시장 등에 대한 화재 예보 시스템, 즉 말하자면은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미리 화재 가능성을 알려줘서 화재를 예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 이미 이에 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실무자와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영덕 지역의 천일염이나 미네랄, 해저유 등 해수자원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바다 목장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고 영양 봉화의 지역 특산물인 고추, 사과 등을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광역화하는 그런 작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소 공약이 있지만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지역구에는 뭐 석포 재련소 또 풍력 발전 등등의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울진 원전 문제도 있고 자 이런 많은 부분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석포 영풍 재련소 문제는 사실 영풍 재련소는 우리나라 아연 생산량의 한 90% 가까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 연매출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영풍 재련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고용 효과와 경제 효과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사업 주체가 환경 복구 비용과 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풍력 발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력 발전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또 찾아온 자료나 기타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자연 환경의 파괴와 얻어지는 에너지 양을 고려할 때 그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전기 생산량의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종류와 강도가 다 다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새로이 설치하는 풍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바람의 세기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설치 장소를 바닷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대책은 100년의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은 국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풍력 발전은 좀 제한하고 원자력은 현 상태를 좀 유지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네네. 시간이 다 되세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시대가 변하는 만큼 후보자와 지역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어나서 정직하고 따뜻하고 깨끗한 정치,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자유한국당 주재현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이 얘기 하실 줄 알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생방으로 지켜봤습니다.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지켜봤는데, 자, 처음에 사실 전문가들 예상이 이제 6개 부문 후보 올랐잖아요. 이 중에서 뭐 그렇죠. 한 2개 정도? 뭐 많아야 한 3개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기 4개나 차지. 그것도 감독상, 작품상을 탔어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평론가님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객관적으로만 따져보면 6개의 상 중에서 5개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술상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 상대가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정도로 월등했다? 미술 부분에서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술 그 자체가 영화의 주제의식을 다 관통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름의 언어로 또 영화의 메시지를 갖다 전달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미술이 어디 있었나. 그냥 시각적으로 스펙타클을 보여주고, 완벽하게 과거를 재현하고 뭐 전쟁터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기생충의 미술은 그냥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자본주의의 그 계층 구조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특히 이제 비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홍수가 나는 이런 장면들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아래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향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 있어서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받았는데 대신 맨 처음에 그 각본상을 받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 장편 영화상, 이게 외국어 영화상인데 그거를 수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2개는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본은 했다 했는데 그런데 감독상이 의외로 수상이 됐고요. 왜냐하면 감독 조합에서 이전에 그 자체적인 상을 줬는데 샘 맨더스라고 1917의 감독이 받았거든요. 이제 보통 감독 조합이 주는 상에서 최고상을 받은 그 케이스는 아카데미에서 거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3번 빼놓고는 전부 아카데미의 감독상을 맞춘 거죠. 감독 조합이. 그런데 이번에는
맞추지 못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가 감독조합에서 샘 맨더스한테 상을 주고 부끄러워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독상을 받게 되면서 작품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켜봤고요. 오히려 감독상을 받아서 작품상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분도 있었는데 감독상을 줬다는 것이 확실한 아카데미 회원들의 의지를 엿보이게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배우 제인 폰다가 패러사이트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이제 6개 후보 중에 이제 5개는 받았어야 된다. 미술상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가 못 받은 게 그 음악상이었나요? 하나 놓친 게? 후보 오른 것 중에? 편집상입니다. 편집상. 편집상 맞아요. 예, 편집상은 놓쳤고. 저는 이 시상식 보면서 하나 좀 아쉬운 게 아니 그 남녀 주연상이라든지 남녀 남녀 조연상이라든지 이 배우들도 좀 받을만한 거 아니야? 이런 좀 아쉬움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번 아카데미상이 어떻게 수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미국에서 1년 내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데 그것의 최종적인 파티, 최종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나누는 파티가 아카데미상입니다. 1년간. 그러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상들이 쫙 각자 단위마다 수상을 해요. 뭐 비평가들은 비평가대로 뭐 각 지역 비평가들 상이라든지 뭐 전국 비평가상이라든지 뭐 또 길들은 길드대로 뭐 배우조합은 배우조합대로 감독조합은 감독조합대로 촬영기사 조합은 촬영기사 조합대로 다들 이렇게 상을 줘요. 그래서 기생충이 이 아카데미상 받기 전에 수십 개를 받았잖아요. 다 그런 상들 받은 거죠? 그런 상들을 쭉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올해 전체를 정리해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상을 받는 거다라고 아카데미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그 구조 때문에 아카데미 캠페인이라는 게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1년 내내 진행도 하고 최소한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요. 이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사전 홍보 작업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 영화 맞습니다. 홍보 작업? 거대한 홍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각종 영화제에 참석도 하고 그리고 각종 지역의 방송들에 출연하고 또 뭐 각종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을 돌아요. 그렇게 돈 것의 어떤 성과가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거전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번에 그 기생충의 수상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잖아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민주주의가 회복됐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예요. 혹시 그 블랙리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준호 감독도 그랬고 또 송강호 배우도 그랬고 또 CJENM의 이미경 부회장도 전부 아카데미에 오기까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강을 건넜어야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때는 모두가 다 피해를 입었고요.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었죠. 그랬죠. 그랬다가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면서 기생충이 제작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작품성을 꿰뚫은 또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도 100억이 넘는 돈을 회척하면서 이제 아카데미 캠페인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홍보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홍보하는데 100억이 들었군요. 100억 넘게. 보통 1917 같은 경우는 4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잔치, 엄청난 이게 미국의 선거전과 닮았다는 이유는 그것도 또한 한몫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정말. 돈과 권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카데미의 성격이 이 전체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1인 1투표로 진행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선거전을 펼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두 번째 의미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 투표 이게 돈과 권력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들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백인 남성 위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늘 비슷한 수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적 민주주의에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의 내용을 입히려면 그 회원들 하나하나가 자기 표의 가치를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한 표의 소중함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 미국 위주의 수상 결과가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 미국 영화인들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렇죠. 칸에서 이 기생충을 봤던 미국 영화인들이 대부분 다 뭐라 그랬냐면 너무 경이로운 영화다. 너무 경이로운 영화인데 미국에선 실패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내용과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소규모로 한국이란 문화에 너무 특화되어 있고 자막이 있는 이런 영화는 실패한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세계관에서 딱 영화를 상영하자마자 미국 사람들이 너무 새로운 영화다라고 하면서 열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영화 산업이 이 형식적 민주주의 때문에 고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미로 작품상을 결국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있어야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콧대 높은 아카데미상 그러니까 1인치 자막의 장벽도 뛰어넘고 미국이라는 장벽 뛰어넘고 백인 남성이라는 장벽 돈과 권력을 다 뛰어넘은 정말 그야말로 쾌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이번 과정에서 보면 그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미국 영화인들 다 부끄럽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실제로 이제 아카데미 캠페인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정말 촌철살인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미국 영화인들을 각성시켰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 언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들을 각성시켰다. 왜냐하면은 아카데미가 로컬 영화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너네들만의 잔치 아니냐. 그래서 이런 농담이었는데 미국 문화에 갇혀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겠죠. 그리고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면 훨씬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의 영화인들은 자신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스크린에 국경을 쌓아놓고 있었구나. 그걸 쌓아놨다. 그걸 깨달았군요.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영화라고 하는 것이 영화인들에겐 하나의 언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게 골든글로브 때 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결국 영화인들이 왜 영화를 만드는지를 보여줬어요. 왜 영화를 만드냐? 내가 돈 벌려고 만드느냐? 아니라 세상과 교류하려고 소통하려고 만드는 거다.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들을 얻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쾌거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어떤 이미지가 다 똑같은 게 돈, 권력, 장벽, 트럼프, 아카데미 이게 다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생충의 쾌거 우리가 이런 좋은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앞으로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제로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또 다양한 소통 그리고 특히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다들 공약을 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동네에 봉준호 기념관을 짓겠다. 생과 터를 복원하겠다. 뭐 무슨 영화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런 거 해봤자 전부 건설업자들만 배를 불리게 되죠. 실제로 영화 예술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젊은 영화 예술인들 많이 배출되지만 이들의 삶이 지금 참 대부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상을 배출한 나라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 죽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이었지만.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것은 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 같은 예술인 보험제도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무명 기간을 현명하게 견딜 수 있게끔 독려하고 지켜보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소통과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이 예술인들의 처우까지도 좀 돌봐줄 수 있는 이런 해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나저나 아카데미 보실 때 소리 많이 지르셨어요? 평론가님? 목이 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카데미 관련한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겠구나, 맞아. 네, 목이 쉬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일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 좀 연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이틀 참았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 말씀 괜찮았을 텐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맘때 날씨답지 않게 포근하겠는데요. 기온이 올라서 내일은 영상 15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에도 1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올겨울 이렇게 춥지 않은 이유는 잦은 남풍 기류 때문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요. 또한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낮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강수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반짝추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에는 내린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유난히 말썽인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서쪽 지역으로 몰리면서 다행히 우리 지역은 대기질이 좋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내일 기온은 영양과 안동 아침이 영하 1도에 시작해서 한낮에 15도까지 오르겠고 상주 문경은 영상 2도에서 15도 분포입니다. 그리고 청송 예천이 영하 2, 3도에서 14도 분포고요. 의성 영주봉화는 영하 2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7도, 습도는 84%입니다. 날씨였습니다.